전단지 하나 붙여도 되겠습니까? 한겨울 새벽 6개월 된 아기를 등에 업고 라면을 먹던 23살 소녀에게 낯선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사라진 사람을 찾습니다. 소녀는 전단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 우리 엄마랑 닮았네? 성이 다른 여인인데 왜 이토록 돌아가신 어머니랑 똑같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이 노인은 대체 왜 이 여인을 수십 년째 찾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한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삼평 남짓한 쪽방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 내린 비가 새는 겁니다. 서연은 재빨리 일어나 천장 아래 놓인 양동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물이 넘치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23살 청춘. 보통 이 나이면 대학 캠퍼스를 누비거나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 나이입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런 일상은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서연은 작은 이불 속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여동생 서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작고 여린 얼굴, 미숙아로 태어나 아직도 또래보다 작은 몸. 서연은 동생의 볼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다행히 따뜻했어요. 보일러를 틀 돈이 없어서 늘 걱정이었거든요. 서윤아 일어나야 해. 언니랑 같이 가야 돼. 서연은 속삭이듯 말하며 동생을 깨웠습니다. 서윤이가 눈을 뜨고 잠깐 칭얼거렸어요. 서연은 재빨리 기저귀를 갈고 두꺼운 옷을 입혔습니다. 오늘은 옆집 할머니가 새벽 시장 가시는 날이라 동생을 맡길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었어요. 특수 분유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것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늘 물류센터에서 일하면 5만 원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분유 한 통을 사야 해요. 서윤이는 일반 분유를 먹으면 토하고 열이 나서 특수 분유만 먹어야 하는데 한 통에 5만 원이나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봤어요. 월세 납부일까지 앞으로 나흘. 25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삼키고 옷을 챙겨 입었어요. 낡은 청바지에 더십기한 후드티 2장. 겨울 패딩은 작년에 찢어져서 버렸고 지금은 얇은 바람막이가 전부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23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머리를 대충 묶고 서윤이를 안았어요. 분홍색 포대기로 아기를 등에 업었습니다. 서윤이가 언니 등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그때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한민재의 영정사진이었어요. 2년 전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아빠. 산재 처리도 못 받고 세상을 떠난 아빠. 아빠 다녀올게요. 서연은 짧게 인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축축했어요. 쪽방촌 건물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등에 업힌 서윤이가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5시간 동안 업고 일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밖은 칼바람이 불었어요. 한겨울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서연은 바람막이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서윤이를 감싼 포대기를 다시 여몄습니다. 아기가 추위에 떨까봐 걱정이었어요. 물류센터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버스비를 아끼려면 걸어가야 했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연은 걸으면서 틈틈이 손을 뒤로 뻗어 서윤이 볼을 만져봤습니다. 다행히 따뜻했어요. 물류센터 앞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지긋한 분들이었어요. 서연처럼 젊은 사람은 거의 없었죠. 야, 너 또 왔어. 반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애 데리고 왔네. 내 맡길 데가 없어서요. 반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애 없고 일하면 위험한데.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반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대신 무거운 건 들지 마. 가벼운 것만 해. 고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류센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고 안에는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걸 다 트럭에 실어야 했습니다. 자, 시작. 5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 반장의 호령이 떨어졌어요. 서연은 상자를 살폈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골라서 나르기 시작했어요. 6kg 이하만 들었습니다. 등에 서윤이가 있어서 무거운 건 위험했거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겨울인데도 몸은 뜨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서윤이가 가끔 움찔거렸어요. 잠에서 깰까봐 서연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기 무게에 상자까지 들고 나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예전에 다친 적이 있어서 무리하면 금방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5시간을 채워야 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3시간째 서연은 가벼운 상자를 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허리가 삐끗했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등에서 서윤이가 칭얼거렸어요. 깬 것 같았습니다. 야, 괜찮아.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손을 뒤로 뻗어 서윤이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서윤아. 조금만 참아. 서윤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죠. 손끝 감각이 사라졌어요. 4시간이 지났을 때 서연은 잠깐 쉬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서윤이를 내려앉고 볼을 만져봤습니다. 춥지 않게 따뜻했어요. 서윤이가 서연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웃음에 힘을 얻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마지막 1시간. 서연은 남은 힘을 쥐어짜며 일했어요. 팔이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서윤이가 가끔 칭얼거렸지만 서연은 계속 토닥이며 달랬어요. 마침내 5시간이 끝났어요. 수고했어. 애 없고 일하느라 힘들었지. 반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 돈으로 서윤이 분유를 살 수 있었죠. 고맙습니다. 서연은 인사하고 물류센터를 나섰습니다. 밖은 이제 조금 밝아지고 있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물류센터 앞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컵라면 1개만 먹고 집에 가려고요.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포장마차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손을 녹이며 라면이 익기를 기다렸죠. 등에 엎인 서윤이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라면 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서윤아. 집 가서 분유 줄게.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웅. 낮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자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물류센터 앞에 어울리지 않는 차였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도 한 자리 숫자. 차가 포장마차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발, 고급스러운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가죽 장갑까지 모든 것이 서연이 사는 세계와는 다른 사람이었죠. 노신사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라면 먹다 말고 그를 바라봤어요. 저기요. 노신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실종자 전단지 하나 붙여도 되겠습니까?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에는 빨간 테두리의 전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노신사는 전단지를 포장마차 기둥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그 전단지를 봤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단지 상단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 여성, 그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턱선, 모두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이 돌아가신 엄마와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을 놓칠 뻔했죠. 전단지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이름, 정유진. 엄마 이름은 한유진인데 성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름은 같았어요. 유진.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 전단지에? 노신사는 전단지를 다 붙이고 서연을 봤어요. 그리고 등에 업힌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갓난아기를 업고 이 새벽에 일을 한 것인가? 노신사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입술을 깨무는 서연의 버릇,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 모든 것이 노신사에게는 낯익은 무언가였죠. 노신사는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세요? 노신사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28년 전에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찾고 있습니다. 28년. 서연은 그 숫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의 나이는 23살. 엄마가 자신을 낳았을 때 나이를 계산하면 25살쯤, 그리고 28년 전이면 엄마가 20살 때에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설마, 이 사람이, 그때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나왔어요. 아가씨. 아저씨가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진이랑 좀 닮았는데, 옆에 있던 노동자들도 하나둘 전단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닮았네. 눈매가 똑같아. 입술도 비슷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에요. 서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에요. 하지만 노신사는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 28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등에 업힌 아기를 다시 봤습니다. 붉은 볼, 새근거리는 숨소리. 노신사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혹시?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한유진이요. 왜요? 노신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 이름이 같습니다. 하지만 성이 다르네요. 노신사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기는 제 동생이에요. 생후 6개월이요. 노신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그렇게 어린 아기를 업고 새벽 일을. 노신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서연은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죄송한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동생 분유 사야 해서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라면값을 내고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노신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단지 속 여자, 정유진, 엄마 한유진, 이름이 같고, 얼굴도 똑같고, 그리고 나이 계산도 맞아떨어지고, 설마,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성이 다른데 뭐.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 하나쯤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요. 등에서 서윤이가 칭얼거렸습니다. 배고픈 울음소리였어요. 알았어, 서윤아. 금방 집 가서 분유 줄게. 서연은 약국에 들러 분유를 샀습니다. 5만 원을 내고 받은 분유통 하나. 지갑이 텅 비었어요. 쪽방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서윤이를 내려안았어요. 재빨리 분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서윤이가 배고팠는지 단숨에 다 먹었어요. 분유를 먹고 나니 서윤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웃음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만은 꼭 지켜야 해. 서윤이가 다시 잠들자 서연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엄마의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 몇 장, 엄마가 아끼던 목걸이, 그리고 일기장 2권. 한 권은 평범한 일기장이었고, 다른 한 권은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물쇠 달린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뒷면을 봤습니다. 엄마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열쇠는 괴롭고 그리운 곳에. 서연은 이 문장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괴롭고 그리운 곳. 그게 대체 어딜까요? 엄마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어요. 서연은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20살 때쯤 찍은 것 같았어요. 서연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전단지 속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유진, 한유진. 둘은 정말 같은 사람 같았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도로 넣고 상자를 닫았어요.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냥 우연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 알 수 없는 불안감.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오늘 밤에도 천장에서 물이 셀 겁니다. 서연은 양동이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노신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8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아버지. 그 절박한 눈빛. 아기를 업고 일하는 자신을 보며 눈물 찢던 모습.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 또 일하러 가야 해. 자야 돼.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새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 편의점 야간 알바와 물류센터 일을 번갈아 가며 했어요.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지갑에는 겨우 18만 원이 모였습니다. 7만 원이 부족했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옆에서 서윤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미안해 서윤아. 언니가 무능해서.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정태준 회장님 비서실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서연은 눈이 커졌어요. 정태준. 사흘 전 포장마차에서 만난 그 노신사 이름이었습니다. 왜 연락하신 거죠?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회장님께서 서연 씨를 다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사흘 내내 그 노신사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전단지 속 여자, 엄마와 똑같은 얼굴, 정유진이라는 이름. 뭔가 찝찝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대신 교통비와 시간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보상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금 당장 7만 원이 급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일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나요? 오전 10시에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됩니다. 서연은 쪽방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서윤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자신도 그나마 나은 옷을 골라 입었어요. 낡았지만 구멍나지 않은 청바지, 깨끗하게 빨아둔 니트. 거울을 보니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시가 되기 10분 전, 쪽방촌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어요. 사흘 전 봤던 바로 그 차, 제네시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서연 씨신가요? 네. 서연이 서윤이를 안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서실 김민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줬어요. 서연은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가죽 시트, 은은한 향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서윤이가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쪽방촌이 멀어졌어요.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빌딩들이 점점 커지고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30분쯤 지나 차가 멈췄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이었어요. 경비가 차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잘 다듬어진 나무들, 분수대,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웅장한 저택. 서연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하다니. 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췄어요. 비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서연은 서윤이를 꼭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올라 현관문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젖혀야 보일 정도였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오셨습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정태준 회장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네, 왔습니다. 서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서연과 서윤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태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너무 푹신해서 놀랐습니다. 서윤이가 서연 품에서 두리번거렸어요. 태주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서연을 바라봤어요. 볼수록 딸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먼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연 씨,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흘 전 전단지를 보셨죠? 네.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봤어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사람은 제 딸입니다. 정유진. 28년 전 20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딸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을 다니며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연 씨가 제 딸과 너무 닮았습니다. 서연이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우연일 거예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입술을 깨무는 버릇,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제 딸과 똑같습니다. 서연은 무의식 중에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태준이 그걸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 씨 어머니 성함이 한유진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돌아가셨어요. 6개월 전에.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이를 낳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듯 몸을 기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48이었어요. 태준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28년 전 20살, 지금 48. 나이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혹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을 아십니까?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외가 쪽 이야기는 일절 안 하셨고요. 태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서윤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시간이었어요. 서연이 당황하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죄송해요. 분유 먹일 시간이라서요. 태준이 얼른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 아기방을 준비해 주시오. 분유도 있는지 확인하고. 네, 회장님. 비서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아기방이 준비됐어요. 서연은 서윤이를 안고 그리로 갔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 아기 침대와 수유 의자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비서가 특수 분유까지 준비해뒀습니다. 서연은 놀랐어요. 어떻게 특수 분유인 걸 아셨어요? 비서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윤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동안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유진, 한유진. 성만 다를 뿐 이름은 같았어요. 나이도 맞았고요. 그리고 엄마는 평생 외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엄마가 재벌가 딸이었다니.
그럼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서윤이가 분유를 다 먹고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회장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준이 돌아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서연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 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은 서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복도를 지나 한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커튼, 하얀 책상, 침대 위에 인형들. 28년 전 그대로였어요. 서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의 사진. 전단지 속 그 얼굴.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엄마와 똑같았어요. 태준이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작은 보석함을 꺼냈어요. 이것은 딸이 어릴 때부터 아끼던 물건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여기 담아뒀죠. 태준이 보석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머리핀, 구슬, 조개 껍데기,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열쇠 하나.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꽃무늬가 새겨진 열쇠였어요. 서연은 그 열쇠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 모양,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아니, 분명히 봤습니다. 혹시, 서연 씨,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품 중에 일기장이 있습니까?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2권인데요. 하나는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자물쇠 모양이 어떻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트 모양이요. 꽃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열쇠를 꼭 쥐었어요. 유진아. 태준의 입에서 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딸.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엄마가 정말 이 집 딸이었다면, 자신은, 서연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태준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내 손녀입니다. 서연아.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8년. 할아버지는 딸을 찾아 헤맸고, 손녀는 할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른 채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2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잃어버린 시간, 만나지 못한 세월,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서연도 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2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보낸 차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있던 화려한 저택과는 너무 달랐어요. 서연은 서윤이를 침대에 눕히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재벌 회장, 할아버지, 엄마가 정유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손녀라는 것.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자물쇠 달린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자물쇠. 태준이 가진 열쇠와 똑같이 생긴 자물쇠였죠. 뒷면에 적힌 엄마의 글씨. 열쇠는 괴롭고 그리운 곳에.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괴롭고 그리운 곳. 엄마에게 그곳은 바로 저택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동시에 상처받았던 곳. 떠나고 싶었지만 그리웠던 집. 서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 없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잘 들어갔니?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단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안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서윤이를 데리고 다시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버스를 타고 갔어요. 저택 앞에 서자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산다니. 초인종을 눌렀어요. 곧 태준이 직접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 서연아.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태준은 서윤이를 보며 웃었어요. 우리 증손녀도 왔구나. 태준이 서윤이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이가 방긋 웃었어요. 들어오너라.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태준이 권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늦게 찾아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엄마, 유진이는 어떤 사람이었니?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는 서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항상 피곤해 하셨어요. 아빠랑 저를 먹여 살리느라 힘들어 하셨죠.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저한테 힘들다는 말 안 하셨어요. 늘 웃으시려고 노력하셨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말수가 줄고 밤마다 오셨죠. 그러다 서윤이를 임신하셨는데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돼.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서윤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출산 중 합병증이었대요. 마지막으로 제 손잡고 말씀하셨어요. 서윤이 잘 부탁한다고.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유진아.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고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네.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니?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성실하고 착하셨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셨고요. 그런데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2년 전에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대요.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산재 처리는 못 받았어요. 불법 하청 인부였거든요. 서류도 없고 보험도 없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건설회사 회장인데 자신의 사위가 그렇게 죽었다니. 미안하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작 찾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던 일이잖아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서연아. 네.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킬 거야. 서윤이도 너도. 다시는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지만 서연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렴. 엄마는 왜 집을 나가신 거예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건 태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란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내 엄마 유진이는 20살 때 대학생이었어. 서울대 건축학과였지. 똑똑하고 꿈도 많았단다. 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유진이가 누군가를 만났어. 내 아버지 민재 씨였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어.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반대했단다. 신분이 다르다고. 재벌가 딸이 노동자를 만날 수 없다고.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큰 실수를 했어. 유진이 말을 믿지 않았거든. 서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할아버지 옆에 있던 사람이 태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 민재 씨가 돈을 노리고 유진이에게 접근했다고.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어. 유진이한테 민재 씨를 만나지 말라고 했지. 유진이는 울면서 아니라고 했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듣지 않았단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유진이가 집을 나갔어. 짐도 거의 안 챙기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재혼한 아내. 내 외할머니 뻘 되는 사람이야.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 집에 있어요. 그래.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내보낼 거야.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진주 목걸이, 고급스러운 옷차림.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여보, 여자가 태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소개 안 하시겠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개할 필요 없소. 여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멸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머, 옷차림 좀 보세요.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디서 데려오신 거예요? 그만하시오.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서윤이를 보고 코웃음 쳤어요. 애까지 있네요.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닥치시오.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 아이는 유진이 딸입니다. 내 손녀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유진이가 애를 낳았다고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짓말한 거 다 알아. 민재 씨가 돈 노렸다고 한 것. 전부 거짓말이었지. 여자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여보,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때 변명하지 마시오.
태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유진이 일기장에 다 적혀 있어.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우리 부녀를 갈라놨는지.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설판 인부가 우리 집안 딸과 어울린다고요. 말이 됩니까?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집 나간 거예요. 당신 거짓말 때문에. 여자는 서연을 째려봤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따지는 거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도 모르는 것이.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유진의 딸이에요. 아니, 정유진의 딸. 당신이 쫓아낸 정유진의 딸이라고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시오.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소. 여자는 태준에게 달려들었어요. 여보, 4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요. 이럴 수 없어요. 태준은 여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40년. 그 40년 동안 당신이 뭘 했소? 내 딸을 쫓아냈고, 거짓말로 우리 가족을 망쳤소. 여자는 서연을 노려봤어요. 눈에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여자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타나서 다 망쳤어.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태어난 것도 죄예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 사모님 짐 싸들이시오. 오늘 안으로 나가셔야 하오. 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봤어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태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태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기 안 좋은 걸 보여줘서.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은 서연 옆에 앉았어요. 이제부터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단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어요. 엄마가 떠난 집, 엄마를 힘들게 했던 이곳. 과연 자신이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품에 안긴 서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생만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할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쪽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계모와의 대치, 할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서윤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연아, 내일 다시 올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엄마 일기장 가져올 수 있겠니? 서연은 책상을 봤습니다. 자물쇠 달린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네, 내일 가져갈게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하트 모양의 자물쇠. 내일이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엄마의 비밀. 엄마가 겪었던 일들.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서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도 함께 데리고 갔어요. 태준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태준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네, 할아버지. 일기장 가져왔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연을 봤습니다. 올라가자. 유진이 방으로.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8년 전 그대로 보존된 방. 태준은 서랍장을 열었어요. 보석함에서 하트 모양 열쇠를 꺼냈습니다. 준비됐니? 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끼웠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어요. 28년 만에 엄마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장. 어린 소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새 엄마가 왔다. 아빠는 행복해 보인다. 나도 행복해야 하는데 왠지 무섭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새 엄마가 밥을 남기지 말래. 배가 부른데도 다 먹어야 했다. 토할 것 같았다. 재벌가 딸은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또 넘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다.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새 엄마가 방에 들어가래. 아빠는 회사 일로 바쁘대.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몰랐어요. 딸이 이렇게 외로워했는지. 서연도 옆에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페이지가 계속 넘어갔습니다. 중학생이 된 유진의 글씨. 조금 더 또박또박해졌어요. 아빠가 오늘도 늦게 왔다. 새 엄마랑 같이. 둘이 행복해 보인다. 나는 투명인간 같다. 고등학생 때 일기. 친엄마가 보고 싶다.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사진도 다 없어졌다. 새 엄마가 치웠나 보다. 태준은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대학생이 된 유진의 일기. 글씨가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오늘 건축학과 수업이 재미있었다. 설계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언젠가 멋진 건물을 짓고 싶다. 태준은 미소 지었어요. 딸의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미소가 사라졌어요. 오늘 대학 근처 공사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한 남자가 국을 들고 가다가 내게 쏟았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사과하는데 왠지 웃음이 났다. 순수해 보였다. 태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이야기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남자를 또 봤다. 이름이 민재래. 공사장에서 일한대. 점심 같이 먹자고 해서 먹었다. 김밥이었는데 맛있었다. 아니, 맛은 별로였는데 마음이 따뜻했다.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빠 이야기였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민재 오빠가 오늘 손을 잡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런 기분 처음이다. 민재 오빠는 가난하지만 착하다. 성실하고 정직하다. 나를 한유진으로 봐준다. 정유진이 아니라, 재벌가 딸이 아니라, 그냥 나로. 태준은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무거워졌어요. 다음에 나올 내용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아빠한테 말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아빠는 누구냐고 물었다. 민재 오빠라고 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아빠 얼굴이 굳어졌다. 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어요. 딸이 처음으로 남자 이야기를 했던 날. 다음 페이지. 새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나 보다. 아빠가 나를 불렀다. 민재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대. 재벌가 딸인 걸 알고 일부러 그랬대. 말도 안 돼.
민재 오빠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 평범한 대학생인 줄 알았대.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계모의 거짓말. 그걸 믿었던 자신.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빠한테 울면서 말했다. 진심이라고. 민재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지만 아빠는 안 믿었다. 만나지 말래. 그 사람은 날 이용하는 거래. 나는 아빠가 믿을 줄 알았는데. 태주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 페이지는 며칠 뒤였습니다. 아빠가 민재 오빠를 만났나 보다. 돈을 주고 헤어지래. 민재 오빠가 거절했대. 그런데 아빠는 안 믿어. 돈이 적어서 그런 거래. 이제 지쳤다. 아빠는 날 안 믿어. 새 엄마 말만 믿어.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다. 태준은 책상에 기대며 흐느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태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할아버지가 유진이한테 너무 못했어. 잠시 후 태준은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기로. 민재 오빠랑 같이 건축학 공부도 포기한다. 꿈도 포기한다. 하지만 사랑은 포기 못한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어. 아빠가 새 엄마 선택한 것처럼 나도 내 사람 선택할 거야. 태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주워 펼쳤어요. 법원 문서였습니다. 개명 신청서, 본명 정유진, 변경명 한유진, 신청 사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서연은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모든 걸 버렸구나. 이름까지. 태준도 서류를 봤어요. 유진아. 태준이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는 과거, 모든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서연아, 내 할아버지, 이제 DNA 검사를 정식으로 해야겠다. 법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내가 내 손녀인 걸.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왜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택에는 할아버지와 계모만 있지 않거든. 계모 오빠도 있어. 회사 전무야.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지. 내가 나타나면 방해가 될 거야.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서연은 불안해졌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야. 유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 이번엔 너와 서윤이를 지킬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태준과 서연은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였어요. 검체 채취는 금방 끝났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결과는 3일 정도 걸립니다. 긴급으로 처리하면 이틀도 가능하고요. 긴급으로 부탁합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라. 서연이 당황했어요. 네. 왜요? 그 좁은 쪽방에서 지내는 건 안 돼. 서윤이도 있고. 하지만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별관이 있어. 독립된 공간이야. 거기서 지내면 돼.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았어요. 머뭇거리는 서연을 보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걱정돼. 서윤이도 제대로 먹고 자고 있는지.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태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별관에서 지낼게요. 태준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쪽방에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서윤이 물건들, 엄마 유품 상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나왔어요. 서연아 어디 가니? 잠깐 다녀올 때가 생겨서요. 할머니, 월세는 이번 달까지만 낼게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데 가는 거지. 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서연을 안아줬어요.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쉬어라.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태준이 보낸 차가 쪽방촌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짐을 싣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쪽방촌이 멀어졌어요. 6개월 동안 살았던 곳, 힘들었지만 버텼던 곳, 이제 떠나는 겁니다. 차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별관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침대, 아기 침대, 책상과 옷장, 욕실까지. 쪽방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서연은 서윤이를 아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보일러가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게 꿈인가? 서연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 본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계모 차수경이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 당장 와야 해. 수경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1시간 후, 50대 남자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차민혁? 수경의 친오빠이자 회사 전무였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민혁이 물었습니다. 수경은 서재로 그를 끌고 갔어요. 문을 꼭 닫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유진이 딸을 찾았어.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유진이가 애가 있었어. 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3살 여자애야. 아기까지 데리고 왔어.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그래.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나보고 나가래. 40년을 산 집에서. 민혁은 주먹을 쥐었어요. 안 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럼 어떡해? 수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방법이 있어. 회장 정신 상태를 문제 삼는 거야. 수경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72살 노인이 갑자기 어디서 데려온지도 모르는 여자를 손녀라고 하잖아.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노망이 났다고 하면 되겠네.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임원들한테 소문 퍼뜨리자. 회장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후계자로 세우려 한다고. 그럼 수경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어.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는 거지.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전에 끝내면 돼.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짰습니다. 한편 별관에서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본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늦은 밤인데 누가 깨어 있는 걸까요?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폭풍전야.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오늘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확실해집니다. 자신이 정말 태준의 손녀라는 것, 법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서윤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때 별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태준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병원에서 연락 왔다. 결과 나왔대.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가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윤이를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침묵이 흘렀어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로 향했어요. 의사가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뜯었어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검사 대상자 정태준과 한서연, 유전자 일치율 99.99%, 관계 조부와 손녀 관계로 확인됨.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아.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내 아이를 찾았다.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자신이 재벌 회장의 손녀라는 것.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99.99%는 거의 확실한 수치입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됩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가?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 전무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안건이 뭔가?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회장님 경영 능력 검토 및 신임 투표입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언제인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태준은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 오전 11시.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알았네. 준비하게. 태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모 오빠가 움직였구나. 회장 자리를 빼앗으려는 거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때문인가요?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내가 나타난 게 계기일 뿐이지. 차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높이 솟은 건물, 정태준 건설그룹 본사였어요. 서연은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구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비서실에서 기다려라. 회의 끝나면 데리러 올게. 네.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태준이 물었어요. 임원들 반응은 어떤가? 비서실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 전무님이 며칠 동안 로비를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신이 이상해지셨다고,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손녀라고 한다고.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래서 반 이상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주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와 경영 안정성을 우려한다고 태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준비했나? 네, 여기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비서실장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한 최 전무님과 사모님의 자료입니다. 태준이 봉투를 열었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네, 확실합니다. 태준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 되겠군. 오후 2시 임원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에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20명 남짓,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이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차민혁이 앉아 있었어요.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민혁이 일어났어요. 오늘 안건은 회장님의 경영 능력 검토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근 회장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출처불명의 젊은 여성을 손녀라고 주장하시며 회사 일은 뒷전이십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걱정됩니다.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태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차민혁이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합니다. 회장님의 건강검진과 필요시 경영권 위임을 검토하자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 끝났나? 차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변론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비서실장이 서류를 나눠줬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보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99.99% 조성관계 확인. 이게 뭡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제 손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공식 진행한 것이죠. 차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조작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준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조작? 그 말은 자네가 더 잘 알겠지. 차민혁? 차민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준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이걸 보시죠. 비서실장이 또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임원들이 내용을 보는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문서 위조, 회사 자산 횡령, 비자금 조성, 모두 차민혁과 차수경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차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자네 명의 차명 계좌, 회장 서명 위조 문서, 회사 부동산 불법 이전 시도, 증거가 다 여기 있네. 차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리고 이것도 있지. 태준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28년 전 자네 누나가 내 딸에게 한 거짓말. 그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 차민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준이 임원들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노망난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8년간 이 회사를 좀먹은 기생충들을 발견했습니다. 임원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최민혁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차민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야.
나를 누구로 보고 수사관들이 차민혁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 달라고. 차민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끌려가는 차민혁을 보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자네 누나도 이미 연행됐네. 집에서 차민혁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준이 임원들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이제 신임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의를 마치시겠습니까?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임원이 일어났어요. 회장님,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른 임원들도 연이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을 의심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번 일은 잊겠습니다. 앞으로 회사를 위해 함께 일합시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태준은 비서실로 돌아왔어요. 서연이 서윤이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아무도 우릴 방해 못해.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은 나중에. 지금은 가족이 먼저야. 태준은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세 사람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저녁 무렵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본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수경도 차민혁도 없었죠. 태준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진짜 우리 집이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서윤이, 그리고 할아버지. 우리 셋이서.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태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고맙긴. 할아버지가 고맙지. 다시 가족을 찾게 해줘서. 그날 밤, 서연은 별관이 아닌 본관 2층 방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유진이 쓰던 방 옆방이었어요. 넓고 깨끗한 방, 따뜻한 이불, 서윤이를 위한 아기 침대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엄마,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만났어요. 서윤이도 건강하게 클 거예요. 엄마가 못 이룬 꿈, 제가 대신 이룰게요. 하늘 어딘가에서 엄마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어요. 그날 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차민혁이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맞은편에 수사관이 앉았습니다. 차민혁 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10억 원을 빼돌린 것 인정하십니까?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차명 계좌, 비자금 조성, 회장 서명 위조, 증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민혁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그냥. 수사관이 기다렸습니다. 회장 자리가 갖고 싶었습니다. 민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 가까이 누나가 그 집에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다음 회장이 될 줄 알았죠. 수사관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녀가 나타났다. 맞습니까? 네.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회장을 제거하려 한 겁니까?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어요. 같은 시각, 여자 조사실에서는 차수경이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차수경 씨, 정태준 회장 명의 부동산을 본인 이름으로 이전하려 한 것 인정하십니까? 수경의 얼굴은 화장이 지워져 초라했어요. 그건 제 권리예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도 이혼 후에나 가능하고요.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냥 버려질까봐 무서웠어요. 수사관이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28년 전 회장님 딸 정유진 씨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도 인정하십니까? 수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론 어떻습니까? 수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편 저택에서는 태준과 서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태준 건설그룹 비리 사건, 전무와 회장 부인 구속,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준 건설그룹의 차민혁 전무와 정태준 회장의 부인 차수경 씨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서연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아프구나. 배신당한 게.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내일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내일 오전 10시에 하지.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태준이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내일 기자회견이 있단다. 내가 함께 나와야 해. 서연이 긴장했습니다. 저도요? 그래. 할아버지 손녀라는 걸 공식 발표하는 거야. 서연은 불안했어요. 저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괜찮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 거야. 다음 날 오전, 정태준 건설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옆에는 서연이 서윤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태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표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어요. 저는 28년 전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정유진. 당시 20살이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딸은 집을 나갔고 저는 그 뒤로 계속 찾아 헤맸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준은 서연을 봤어요. 하지만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딸의 딸, 제 손녀를 만나게 해주셨죠.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한서연 양입니다. 올해 23살, 생후 6개월 된 여동생을 키우며 홀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9% 일치, 법적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동안 부인이셨던 차수경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혼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차수경 씨가 따님을 내쫓았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태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입니다. 거짓말로 저와 딸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 결과 딸은 집을 떠났고 28년간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서연 양,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태준이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저라도 이루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준과 서연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힘들었지?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떨렸어요. 잘했어. 태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마다 기자회견 내용이 나왔습니다. 재벌 회장의 손녀 찾기, 28년 만에 재회, 계모의 음모, 모든 방송이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서연은 뉴스를 보며 실감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게 됐어요. 평범한 삶은 끝난 겁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차수경과 차민혁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태주는 방청석에 앉았어요.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차민혁, 횡령 및 사기 혐의, 징역 5년.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인 차수경, 재산 편취 미수 및 명예훼손, 징역 3년. 수경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퇴정.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경이 끌려가며 태준을 봤어요. 여보. 수경이 불렀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수경이 울부짖었지만 태준은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뒤따랐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40년이. 서연은 태준의 팔짱을 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태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새로 시작하는 거지.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멈춰 섰습니다.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손녀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엄마 유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28년 전 그대로인 방.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엄마.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나쁜 사람들 다 벌 받았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편안해 하세요. 엄마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 같았어요.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오래된 노트가 있었어요. 건축 설계 스케치였습니다. 엄마의 꿈. 건축가가 되는 것. 하지만 이루지 못한 꿈. 서연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대신 이룰게요. 엄마 꿈. 그날 이후 서연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상. 서윤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할아버지는 매일 웃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엄마를 위해, 서윤이를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악인들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수경과 차민혁의 재판이 끝나고 저택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고민 있으세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이한테 가야 할 것 같구나. 서연은 알았어요. 엄마 납골당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함께 가자. 서윤이도 데리고.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외곽, 조용한 언덕 위에 납골당이 있었어요. 차가 도착하자 태주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납골당 입구,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안내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분을 찾으십니까? 한유진.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안내인이 앞장섰어요. 긴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작은 위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안내인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태준은 그 앞에 섰습니다. 한유진.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유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왔다. 서연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이를 아는 채였어요. 태주는 한참을 말없이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태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민재 씨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서연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봤어요. 할아버지의 오열을. 태주는 품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열린 엄마의 일기장이었어요. 유진아, 내 일기 읽었어.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폈어요. 아빠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어. 아빠가 새 엄마 선택한 것처럼 나도 내 사람 선택할 거야. 태주는 그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끊겼어요. 넌 옳았어. 내 선택이 맞았어. 민재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태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가 틀렸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한참을 울던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유진아, 아빠가 내 아이들을 찾았단다. 태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 내 딸, 똑똑하고 강한 아이야. 23살의 동생 키우며 혼자 버텼어.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서윤이, 내 막내딸.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이제 건강해졌어. 태준이 서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이가 방긋 웃었어요. 아빠가 늦었지만 이번엔 꼭 지킬게. 내가 못해준 것 아빠가 해줄게. 태준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재 씨 산재 보상 처리했어. 뒤늦게라도 명예 회복시켰단다. 그리고 내 이름도 정유진으로 돌려놨어. 서연이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사망신고 정정 서류였어요. 한유진에서 정유진으로 법적으로 엄마 본명을 되찾은 겁니다. 이제 유진이는 다시 정태준의 딸로 기록됐어. 서연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름 돌아왔어요.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내가 꿈꿨던 것, 건축가가 되는 것, 서연이가 이어갈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꿈 제가 이룰게요. 태준은 위패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다오. 이 못난 아비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이미 용서했을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계속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미워했으면 일기장 버렸을 거예요. 열쇠 있는 곳까지 적어두지 않았겠죠. 태준은 서연을 봤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가 찾아주길 바랐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럴까? 정말 그럴까?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엄마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태주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연도 일어섰습니다. 태주는 위패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유진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 아이들은 아빠가 지킬게. 꼭. 태준이 깊게 절했습니다. 서연도 서윤이를 아는 채 절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진작 할아버지 찾아드리지 못해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우리 잘 살게요. 엄마, 납골 땅을 나서는데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햇살이 따뜻했어요. 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진이가 보고 있을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차에 오르기 전 태준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묘소는 어디 있니?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화장하셨어요. 유골은 바다에 뿌렸고요. 아빠 유언이었어요. 자유롭고 싶다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민재 씨한테도 인사하고 싶었는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바다를 좋아하셨어요. 답답한 거 싫어하셨거든요. 그럼 바다에 가자. 할아버지가 인사드려야지. 사위한테. 서연은 놀랐어요. 사위라는 말에.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 씨는 내 사위야. 법적으로도 이제 인정받았어.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던 바다였어요. 넓은 백사장, 푸른 바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은 바다를 바라보며 섰습니다. 민재 씨, 태준이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저는 정태준입니다. 유진이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사돈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잘 부탁합니다. 제 손녀들, 서연이와 서윤이. 태준의 목소리가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로 컸는지 민재 씨 덕분입니다. 태준은 깊게 절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서연도 옆에서 절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가 파도를 보며 웃었어요. 까르르. 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렸습니다. 태준이 서윤이를 안아들었어요. 우리 증손녀. 내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단다. 서윤이가 태준의 뺨을 만졌습니다. 태준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네.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바다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엄마의 건축 설계 노트를 펼쳤어요. 아름다운 스케치들, 엄마의 꿈이 담긴 그림들.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빈 페이지에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오늘 할아버지랑 엄마 찾아뵈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얼룩이 졌어요. 엄마 이름도 돌아왔어요. 정유진. 이제 할아버지 딸로 다시 기록됐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엄마 꿈 이어갈게요. 건축가 될게요. 아름다운 건물 지을게요. 엄마가 그리던 그런 건물. 서연은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아빠랑 함께, 우리도 행복할게요. 할아버지랑 함께.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엄마의 대답 같았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내일을 향해,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용서로 치유됐습니다. 이제 미래만 남았어요. 희망으로 가득한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봄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어요.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1년 전 쪽방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옆 아기 침대에서 서윤이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생후 18개월. 건강하게 자란 서윤이였죠. 언니. 서윤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응, 서윤아. 언니 여기 있어. 서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볼, 건강한 피부색, 미숙아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연은 서윤이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태준이 신문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이 인사했어요.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잤니? 우리 서윤이도. 태준이 서윤이를 안아들었어요. 서윤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가 태준을 불렀어요.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식사 후 태준이 물었어요. 서연아, 오늘 학교 가는 날이지? 내 오전에 강의 있어요. 태준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작년 대학에 입학했어요. 건축학과. 엄마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죠.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서연은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놨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버스 탈게요. 서연은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재벌 손녀라는 타이틀보다 그냥 한서연으로. 대학 캠퍼스.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서연은 강의실로 향했어요.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안녕. 어제 과제했어? 응, 했어. 서연은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지냈어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설계 수업이었어요. 교수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간 설계.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도서관에 갔어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쉼터,
저소득층 주거 환경,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추운 쪽방에서 떨던 날들. 서연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건축으로. 저녁 무렵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준이 거실에서 서윤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네 할아버지. 오늘 수업 어땠니? 좋았어요. 과제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서연이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이미 몇 개 스케치를 해왔어요. 태준이 그림을 봤습니다. 이건 뭐니? 노숙인 쉼터예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설계. 태준은 감동했어요. 엄마 닮았구나. 유진이도 이런 꿈을 꿨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건축.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노트에 있었어요. 그 꿈을 제가 이룰게요. 그날 밤 서연은 엄마 방에 갔습니다. 이제는 자주 들르는 곳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엄마의 설계 노트를 폈습니다. 그 옆에 자신의 스케치북을 나란히 놓았어요. 엄마와 딸의 꿈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이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보여줄 때가 있다. 어디요? 따라와 봐.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물류센터가 있던 그 동네였어요. 차가 멈춘 곳은 물류센터 바로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풍경이 달라져 있었어요. 새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따뜻해 보이는 건물. 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엄마의 새벽 식당.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내가 1년 전 말했잖니.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열자 따뜻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식탁, 주방 시설, 한쪽에는 쉼터 공간도 있었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엄마 유진의 젊은 시절 사진, 그 옆에 서연과 서윤이 사진, 가족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개업식은 다음 주였어요. 서연은 직접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메뉴 구성, 공간 배치,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어요. 개업일,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 건설 현장 인부들, 노숙인들, 모두 따뜻한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배식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옆에서 도왔어요. 드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한 노인이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택배 나르던 그 아가씨 아니야? 서연이 웃었어요.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그럼 아기 업고 일하던 거, 그 아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았는데 잘 됐네. 이제 이렇게 좋은 일하고.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전 자신의 모습, 지금의 모습, 얼마나 달라졌는지. 점심때가 되자 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이 식당은 제 딸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정유진, 28년 전 집을 떠나 힘들게 살다 세상을 떠난 제 딸.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꿈꿨던 세상, 약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 그 꿈을 이곳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제 손녀 서연이 엄마의 뜻을 이어 직접 이곳을 운영할 겁니다. 서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가 더 크게 울렸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윤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언니, 서윤아, 언니 오늘 뭐 했어? 좋은 일 했어. 어떤 거?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커서 좋은 일 할 거야. 서연이 서윤이를 꼭 안았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 착하지.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엄마, 오늘 식당 열었어요. 엄마의 새벽 식당.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년 전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서연은 잠시 펜을 멈췄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서윤이도, 저도,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학교 과제 발표를 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간 설계. 서연의 설계안은 실제 엄마의 새벽 식당을 모델로 한 것이었어요.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한서연 학생, 훌륭합니다.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공간이네요. 실제로 운영 중이라고요. 네 교수님, 제 할아버지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엄마의 꿈, 자신의 현실,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서연은 물류센터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1년 반 전, 자신이 서윤이를 업고 택배를 나르던 곳,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전단지를 건넸던 곳,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만약 그날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전단지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기서 일하고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버티지 못했을지도.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이끌어준 거라고. 그날 저녁, 태준의 서재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니? 말해봐.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태준이 눈을 반짝였어요. 재단? 네.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 지원, 노숙인 자립 지원, 미혼모 가정 지원.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요. 태준은 서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유진이가 살아있다면 똑같은 말을 했을 거야. 그럼, 좋아. 할아버지가 돕겠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서연은 일어나 태준을 안았습니다. 태준도 손녀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가 고맙다.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정유진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이사장 정태준, 운영이사 한서연. 재단은 빠르게 일을 시작했어요. 장학금 지급, 주거 지원, 직업 교육.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학교 다니며, 재단 일하며, 식당도 돌보며, 서윤이도 키우며, 바쁜 일상이었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은 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산소가 아니었어요. 태준이 낙골당에서 모셔와 가족 묘역에 안장했거든요. 정유진, 정태준의 딸, 한서연의 어머니, 한서윤의 어머니, 비문에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묘 앞에 앉았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서윤이 이제 2돌 됐어요. 말도 잘하고 걸음도 잘 걸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의 대답 같았어요. 저는 2학년이 됐어요. 성적도 괜찮고요. 재단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가 꿈꿨던 일들 하나씩 이뤄가고 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새벽 식당 사진, 재단 현판식 사진, 서연의 대학 입학 사진, 서윤이 돌잔치 사진, 모두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세요, 엄마.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요. 서연은 사진들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서윤이도 낳아주셔서. 서연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일어서서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태준이었습니다. 서윤이를 안고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왜 오셨어요? 너 혼자 오게 할 수 없지. 우리도 인사해야지. 태준도 무덤 앞에 섰습니다. 유진아, 아빠 왔다. 태준이 서윤이를 안은 채 절했어요. 내 아이들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서윤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어린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슬픔과 행복, 모든 것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윤이가 졸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할아버지, 이제 후회 없어. 유진이를 다시 만났고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서연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밤이 오고 또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서연의 새벽은 끝났어요. 이제는 밝은 낮, 희망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꿈, 할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서연의 의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수첩이었습니다.